혈전은 다리에서 처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고, 다리와 발의 다음 4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8세인 장 아주머니는 평소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없습니다. 장보기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일을 거뜬히 해내며 혈관도 매우 건강하다고 늘 느껴왔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녀는 오른쪽 다리에 이유 없이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았다. 몇 걸음만 걸어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지만 잠시 쉬면 증상이 완화되었다. 그녀는 나이와 과로로 인한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오른쪽 다리가 약간 부어있고 피부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결과 다리에 작은 혈전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다리의 이상 증상이 혈전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다리와 발은 혈관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일까요? 혈전은 왜 다리에서 가장 먼저 발생할까요? 인체 순환계에서 다리는 신체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며 혈액순환의 말초 부위에 속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혈전 형성 및 혈관 막힘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부위입니다. 국내 임상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에 따르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갑작스러운 발병과는 달리 하지혈관 폐색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신체는 다리와 발을 통해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전증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중증 질환만을 유발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하지의 심부정맥 혈전증과 동맥 혈전증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중년 및 노년층에서는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혈액 점도가 증가합니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는 자세, 운동 부족과 같은 잘못된 습관이 더해지면 혈액이 하지에 고여 응고되어 혈전을 형성하기 쉬워집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과 같은 뚜렷한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이상 증상은 다리에 집중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학에서 혈전이 생길 때 다리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말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다리의 미묘한 변화를 무시하면 혈전이 악화되어 하지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떨어져 나온 혈전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폐색전증이나 뇌경색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점차 막히면서 다리의 다음과 같은 4가지 전형적인 징후가 나타납니다. 다리와 발의 원인 불명의 통증, 무거움, 그리고 잦은 무력감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장시간 앉거나 서 있으면 현저히 악화되고 밤에 휴식을 취하면 다소 완화됩니다. 노화나 피로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 징후입니다. 두 다리의 온도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고 한쪽 다리가 차갑고 감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며 냉기나 압박감과 같은 요인을 배제한 후에는 혈관 막힘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신체 말단의 열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위의 다리와 발 피부 온도가 반대쪽보다 현저히 낮아지고 간헐적인 저림과 따끔거림이 동반됩니다. 증상은 가을과 겨울에 특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찬 공기 때문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혈관을 막는 혈전과 말초, 혈액순환 장애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원인 불명의 하지 부종이 압박 후 천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신장 질환이나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한 부종은 양쪽 다리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혈전증으로 인한 부종은 대부분 다리와 발의 한쪽으로만 나타납니다. 하지의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다리의 혈관 내 공간에 체액이 축적되어 다리가 붓게 됩니다. 부어오른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고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증상은 아침에는 비교적 경미하고 저녁과 밤에는 현저하게 악화됩니다. 이것이 하지 정맥 혈전증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다리 피부 변색 및 혈관 돌출. 혈관 막힘이 심해지면 다리 피부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원래 매끄러웠던 피부가 어둡거나 보라색 또는 흰색으로 변하고 피부 온도가 낮아집니다. 동시에 하지의 표재성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돌출되고 구불구불해지면서 뚜렷한 푸른색 정맥이 형성됩니다. 혈액 정체와 불충분한 혈액산소 공급으로 인해 피부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혈관 막힘 및 혈전증의 중후기 징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4가지 일상 관리 방법. 하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적당한 운동을 유지하십시오. 장시간 앉거나 누워있는 것은 하지 혈전증의 주요 위험 요인이며 중년 및 노년층은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매일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천천히 걷기, 발끝으로 걷기, 발목 굽히기 등은 모두 다리 혈관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혈류를 촉진하며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는 훌륭한 하체 운동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은 1시간에 5분씩 일어나 발목을 움직이고 종아리를 스트레칭하여 혈전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점도를 낮추도록 식단을 조절하세요. 저지방, 저염, 저당 식단을 따르고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가공된 단 음식, 절임류 섭취를 줄이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혈중 지질 수치를 높이고 혈액 점도를 증가시켜 혈관 막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샐러리, 브로콜리, 목이버섯, 양파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고 심해어와 견과류를 적당량 섭취하면 혈중 지질을 조절하고 혈관 내피를 보호하며 원활한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탈수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점도를 증가시켜 혈전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1500에서 200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을 빠르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량의 물을 마시면 수면 중 혈액순환이 느려지거나 정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에게 좋습니다. 또한 진한 차나 탄산음료를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매일 다리와 발을 확인하세요. 매일 다리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 온도, 피부색, 두께를 비교하고 통증, 저림, 약화와 같은 불편함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한쪽 다리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3일 이상 지속되며 호전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십시오. 또한 기저만성 질환이 혈관 손상 및 혈전증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므로 혈압, 혈중 지질, 혈당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걷는 모습만으로 혈관이 막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의, 걷는 동안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검진을 받으세요. 걷기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일상 활동이지만 혈액순환계에 이미 변화가 생긴 사람들에게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징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임상 관찰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휴식 시에는 뚜렷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걷는 동안 점차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및 노년층에서는 혈관 탄력성이 감소하고 동맥경화증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상 심각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걷기와 같은 저강도 활동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혈관 막힘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지질 침착, 염증 반응 및 혈관 내피 손상의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 동안 신체의 보상 능력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뚜렷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걷는 양이 늘어나고 특히 하지 근육에 더 많은 혈류가 요구될 때 혈액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보행이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관련 역학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상 인구에서 말초동맥 질환의 전체 유병률은 3%에서 10% 사이인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15%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자의 절반 이상은 초기 단계에서 전형적인 안정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운동 중에만 불편함을 경험했는데 이는 보행 이상이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 전형적인 이상 증상은 불과 몇백 미터만 걸어도 다리에 통증이 생겨 멈춰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하지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한 경우, 특히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 의학적으로 흔히 나타납니다. 처음 걷기 시작할 때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멀리 걸을수록 종아리 근육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고 혈액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근육통이나 통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라고 오해하지만 핵심적인 차이점은 이 불편함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정 거리를 걸은 후에 나타나고 휴식을 취하면 완화되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 재발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간헐적 파행은 말초동맥 질환 환자에게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진단받은 환자의 60%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보행거리가 점차 줄어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은 국소적인 혈관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 동맥계가 다양한 정도로 경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다리와 발의 한쪽이 차갑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쉽게 간과되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체의 한쪽 부위에 혈액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면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 허혈로 인해 신경 말단이 감각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 증상은 장시간 앉아있는 후에 흔히 발생하는 일시적인 감각 저하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감각 저하는 지속적이며 활동 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국소적으로 색전증이 발생하면 혈류 분포가 불균형해지고 좌우 하지의 온도 차이가 점차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련 임상 자료에 따르면 급성 또는 아급성 하지 동맥 허혈 환자의 70% 이상에서 다양한 정도의 피부 온도 저하 및 감각 이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종종 뚜렷한 통증 발생에 앞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 쉽게 간과되는 점은 이러한 일측성 증상이 혈전증 위험 증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색 변화, 창백하거나 보라색을 띠는 경우, 가 동반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증상은 초기에는 불안정하여 경미한 경우와 심각한 경우가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학적 문제로 오진되어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통증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징후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관상동맥으로의 혈액 공급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 중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고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가슴 답답함이나 숨가쁨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활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박감이나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사라지는데 이는 안정형 협심증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심혈관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80% 이상이 운동으로 인한 흉통을 경험하며 이들 환자 중 상당수는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는 장기 추적 연구에서 나왔는데 운동 관련 흉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증상자에 비해 향후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그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걷는 동안 발생하는 가슴 답답함과 통증은 단순히 피로의 징후가 아니라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이므로 심전도 검사나 관상동맥 조영술과 같은 검사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쉽게 간과되지만 위험도가 높은 이상 증상으로는 걷는 동안 갑자기 몸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해지거나 심지어 방향 감각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 부족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 TIA,
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척추뇌 기저동맥계가 영향을 받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한 근육 피로와 달리 이러한 불안정감은 종종 짧은 시간 동안의 어지럼증, 시야 흐림 또는 반응 속도 저하를 동반합니다. 임상 통계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 TIA, 환자의 약 30에서 50%가 발작 전에 불안정감이나 보행 이상을 경험하며 이러한 증상은 몇 분에서 수십 분 정도만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추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일시적인 증상은 실제로 향후 뇌졸중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코호트 연구에서는 90일 이내 뇌졸중 발생 위험이 1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러한 보행 이상은 단순한 기능적 변화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인적 건강 관리 관점에서 이러한 신호는 신체가 보상 단계에서 불균형 단계로 넘어갔음을 나타냅니다. 이 단계에서 증상을 무시하면 혈관 협착이 더욱 진행되어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걷는 동안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반적인 피로의 연장선이 아니라 혈관 상태 변화의 중요한 외부적 징후입니다. 이러한 눈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의사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임상 의료 논의에서 간과하기 쉬운 현상이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뇌혈전증 초기 단계에서는 사지마비나 어눌한 발음과 같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눈에 미묘한 변화가 먼저 나타난 후 점차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은 뇌혈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의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차단이 발생하면 시각계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피로, 과도한 눈의 피로 또는 수면 부족으로 치부하여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뇌혈전증 발생 전후로 뇌의 국소 혈류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며 이는 최근 신경과에서 발표한 종합 통계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30% 이상이 뇌졸중 발병 7일 전 일시적인 시각 이상을 경험했지만 이를 심각한 경고 신호로 인식한 환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비율 자체가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즉, 눈 관련 증상이 종종 심각하게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소평가는 시기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년 및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들은 시력 변화를 노화 탓으로 돌리고 혈관 관련 요인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시적 단안 실명은 흔하지만 쉽게 간과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쪽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가려져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없게 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지속되다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순간적인 실신이나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신경혈관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종종 중심막막동맥 또는 그 분지에 발생한 일시적인 색전증을 나타냅니다. 첫째, 이러한 유형의 색전증은 경동맥의 불안정한 플라크가 떨어져 나와 혈류를 통해 안구동맥계로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현상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며 뇌의 다른 혈관들도 유사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안 실명과 뇌경색 사이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증상 발현 후 90일 이내에 뇌경색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15%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일시적인 시각 이상은 실제로는 더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즉시 혈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복시 또한 쉽게 오해되는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경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눈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시가 갑자기 나타나고 휴식을 취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경학적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눈의 움직임은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을 포함한 여러 뇌신경의 협조적인 조절에 의존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이러한 신경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신경 협조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복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복시는 종종 고정된 방향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에 따라 변합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가벼운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뇌혈전증, 특히 소혈관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임상 관찰에 따르면 복시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뇌졸중 발생 확률이 크게 증가하므로 단순히 과도한 눈의 피로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 시야 결손은 더욱 확실한 징후입니다. 이 증상은 사물을 볼 때 한쪽이 없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신문을 읽을 때 오른쪽이나 왼쪽 부분이 보이지 않거나 걸을 때 같은 쪽 물체에 자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이 증상은 대개 뇌의 후두엽으로의 혈액 공급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각 정보는 뇌의 뒤쪽에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두엽에 일시적인 허혈이 발생하면 해당 시각 영역의 정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유형의 시력 상실은 완전한 실명이 아니라 부분적인 상실인 경우가 많아 간과하기 쉽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시력 상실에 적응하기 위해 머리 위치를 조정함으로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구 운동 제한 또한 우려할 만한 증상입니다. 이는 특정 방향으로 눈을 움직이기 어렵거나 눈을 움직일 때 눈에 띄게 부조화가 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뇌간이나 관련 신경액으로의 혈액 공급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뇌간은 많은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이며 뇌간의 허혈은 시각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눈의 피로나 근육 문제로 오인하지만 실제로는 신경 조절 장애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쪽 눈꺼풀 처짐, 안검하수 또한 쉽게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증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증상은 대개 뇌의 심부 혈관계에서 혈액을 공급받는 동안신경의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혈관이 막히거나 경련이 일어나면 이 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눈꺼풀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동공 크기 변화나 시야 흐림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눈이 작아졌다 고만 느껴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신경학 통계에 따르면 안검하수는 특히 중년 및 노년층에서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 중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동공 크기가 다른 것은 위험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양쪽 동공의 크기가 거의 같아야 하며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신경 조절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첫째, 이는 뇌압 변화 또는 국소 허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동안신경 압박 또는 손상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한 두통이나 구토가 동반될 경우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증상들은 문제가 단순히 국소적인 혈류 이상이 아니라 뇌 구조의 더 깊은 변화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지연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눈의 변화는 뇌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단순히 눈 자체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경동맥 초음파, 두개골 영상검사, 신경학적 평가 등 혈관 관련 검사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또는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저질환이 혈전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조언, 가족 중 고령자가 60세가 되면 다음 4가지 제안을 꼭 기억하세요. 60대에 접어들면 많은 가족들이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몸이 예전처럼 변변해 능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도 조용히 증가합니다. 최근 건강 연구 분야의 공통된 의견은 상당히 명확해졌습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식단, 운동, 감정 관리, 건강검진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쉽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안정적이고 꾸준히 유지하는지 여부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첫째로, 식단 측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되 소금과 기름을 적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기름을 적게 사용하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하루 8g 이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 시간에 식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간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변동은 혈당 안정성과 위장 기능의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을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총량을 조절하고 기름에 튀긴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한데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기름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추적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간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약 4에서 6수은주 밀리미터 감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심혈관 질환 위험 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뇌졸중 위험을 약 1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습관은 위장 불편 증상 발생률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시된 일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식후 혈당 변동폭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당뇨병 전단계 환자에게서 이러한 개선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십시오. 이는 60세 이후에 흔히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쉬고 활동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고강도 훈련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태극권 등이 모두 적합합니다. 최근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동안 중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0에서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국가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핵심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극단적인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절 손상을 초래하는 갑작스럽고 과도한 운동입니다. 장기간 자극이 부족하면 관절과 근육의 퇴행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활동을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분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수면의 질과 정신 상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포도당 대사를 예방하거나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운동 후 회복이 운동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만 집중하고 휴식과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데 이는 오히려 피로 누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후의 운동은 단기적인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속적이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체의 적응력이 떨어지면 급격한 운동량 변화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긴장을 풀고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건강관리 권고 사항에서 흔히 제시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정과 신체 상태의 관계는 의학 연구를 통해 광범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 불안 또는 짜증은 신경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 심박수 및 면역 기능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역학조사에 따르면 장기간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5에서 25% 더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노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물론 감정 관리란 완전히 감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부정적인 자극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갈등, 건강 문제에 대한 과도한 걱정, 만성적인 수면 부족 등은 모두 신체를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수면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면은 다시 혈당, 혈압, 면역력에 영향을 주어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염증 지표 수치가 현저히 높아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감정 기복은 약물 복용 수능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만성 질환 관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요컨대 안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에 숨겨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연례 건강검진을 지체 없이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몇 년 동안 검진을 받지 않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핵심 원칙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이며 건강검진은 이를 달성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병, 일부 종양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치료 비용 또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검진의 경우 장기 추적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관련 사망 위험이 30%에서 6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도 초기 단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연례 검진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질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체 검사는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심전도 변화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종종 질병의 초기 징후입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차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인 건강 관리는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저염, 저유식 식단, 적당한 운동, 정서적 안정, 정기검진 등 평범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체가 이러한 신호를 보내기 훨씬 전에 신호를 보내지만 쉽게 간과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 일찍 이루어질수록 나중에 발생하는 건강 부담이 줄어들며 이는 수많은 장기 관찰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의사들은 65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 때 다음 4가지를 실천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최근 영양학과 노인학 분야에서는 노인, 특히 신진대사 리듬, 위장 운동성, 혈당 조절 능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 65세 이상 노인의 아침 식사 시간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아침을 먹는 것은 틀렸다. 는 말은 절대적인 결론이 아니라 쉽게 간과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보다 몸의 상태에 맞춰 식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식사를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오전 10시까지 첫 식사를 미룹니다. 이 두 극단적인 상황 모두 신체 에너지 수준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쉽게 간과되는 습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고 식사를 약 30분 정도 미루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일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왔지만 단순히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생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대사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체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피부 증발을 통해 약 300에서 500ml의 수분을 손실합니다. 아침에는 혈액의 점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만약 고농축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액체와 고형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위와 장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아주 묽게 희석한 소금물을 소량 마시면 혈액 내 히스토그램 농도를 안정시키고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소화 기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침 식사를 30분 늦추면 자율신경계가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밤에는 부교감신경계가 우세하고 아침에는 교감신경계가 점차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노년층에서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누운 자세에서 완전히 일어선 자세로 전환한 후 심혈관계가 안정되는데 평균 20에서 40분이 소요됩니다. 너무 일찍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더 많이 몰리게 되어 일부 사람들에게 어지럼증이나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충 기간은 의례가 아니라 신체가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이 단계에서 천천히 걷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활동은 혈액순환계가 더 빨리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접근법에는 쉽게 간과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혈당 변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공복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변동은 심혈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을 늦추면 인슐린 반응이 더 안정되어 식후 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침 식사의 구성, 특히 단백질, 주식, 과일 및 채소를 포함하는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노년층은 죽, 찐빵, 빵만 먹는 등 다소 단조로운 아침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심각한 영양 결핍을 초래합니다. 첫째, 단백질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근육량이 약 2% 감소하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계란, 우유, 콩 제품 또는 소량의 살코기를 추가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근육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는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주식 선택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주식을 최대한 적게 먹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히 맞는 생각은 아닙니다. 주식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하며 뇌는 포도당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완전히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뇌는 하루 에너지의 20% 이상을 포도당에서 소비하는데 아침 식사는 그 에너지의 약 30%를 공급하므로 아침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주식은 필수적이지만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나 거친 곡물처럼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아침 식사에 소량의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이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은 변비 발생률이 40%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이미 장 운동성이 느린데
아침 식사에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배변 곤란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채소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의 조합은 복잡한 식단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균형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쉽게 간과되는 문제는 식사 속도, 즉,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빨리 먹는 습관, 특히 젊었을 때 형성된 식사 리듬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습관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너무 빨리 먹는 사람들은 천천히 먹는 사람들에 비해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약 25%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으면 침샘 효소에 의한 초기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장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는 약 15에서 20분 후에야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빨리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위산 역류와 같은 소화 불량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인들은 이미 위 운동성이 저하된 상태인데 여기에 빨리 먹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식후 불편감을 더욱 심하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연구는 또한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씹는 사람들이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인슐린 민감도가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건강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빨리 먹으면 단기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혈압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대개 경미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숨겨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화기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주의는 필수적입니다. 노인들은 위 점막의 감각이 둔해지고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은 위장 수축을 자극하여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을 섭취한 후 이 배출 시간이 평균 10에서 15%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식이 위장에 더 오래 머물러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차가운 음식은 혈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신체의 혈관이 상대적으로 수축된 상태인 일은 아침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차가운 자극이 더해지면 일시적인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심각하지 않지만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가운 음식은 위산 분비 리듬을 방해하여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고 아침의 에너지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네 가지 아침 식사 조절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리듬, 구조, 속도, 온도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조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은 신체의 적응력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는 점이며 식습관의 사소한 변화조차도 눈에 띄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주의사항, 노인들이 갑자기 단 음식을 끊으면 몸에 곧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일상 식단에서 단 음식 섭취량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고 단맛에 대한 신체 민감도가 떨어지기도 하며 단순히 개인의 입맛이 점차 변하기도 합니다. 최근 지역사회 건강 추적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일부 노인들이 단 음식 섭취를 줄인 후 일정 기간에 걸쳐 신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가 조절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단 음식 섭취를 줄인다는 것이 설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제된 설탕 섭취량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체의 여러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그 영향은 혈당 수치뿐 아니라 지방 대사, 수면 리듬, 에너지 공급 방식까지 확장됩니다. 특히 췌장 기능이 저하되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노년층의 경우 식단 조절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변화가 급격하기보다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첫째, 가장 분명하지만 쉽게 오해되는 변화 중 하나는 식후 혈당 급상승의 감소입니다. 노인들이 단 음식 섭취를 갑자기 줄이면 식후 혈당 변동폭이 당일 바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1에서 3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제당 섭취가 줄어들면 장내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 분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혈당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사라집니다. 역학 데이터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1일 첨가당 섭취량을 20에서 30% 줄이면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0.8에서 1.5ml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소폭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혈관에 미치는 장기적인 누적 효과는 상당합니다. 동시에 췌장 베타세포의 부담이 줄어들어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복부 비만 개선은 보통 3에서 8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노인에게서 그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단 음식, 특히 설탕이 든 음료와 과자류의 섭취를 줄이면 간에서 지방 합성에 필요한 원료가 직접적으로 감소합니다. 과당 대사는 주로 간에서 이루어지며 과잉 과당은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임상 영양학적 관찰에 따르면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30g 이상 꾸준히 줄이는 사람들은 허리둘레가 한 달에 평균 0.5에서 1.2cm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치는 작지만 이러한 추세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반면 복부 지방 감소는 단 한 번의 에너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슐린 수치가 안정화된 후 대사 조절의 결과입니다. 이때 지방세포는 점차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방이 계속 축적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뱃살은 늘어졌지만 작지는 않은 증상도 내장지방 감소와 관련하여 완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2주 동안은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6주 차쯤부터 허리 부분이 헐렁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가벼운 걷기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안정적이지만 운동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단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중성지방 수치 감소는 생화학적 변화에 가깝지만 체중 변화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단 음식, 특히 과당과 자당 섭취를 줄이면 간의 중성지방 합성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러한 변화는 보통 2에서 4주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범위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1일 첨가당 섭취량을 10% 줄이면 공복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5에서 10% 감소하며 기저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는 당 섭취량 감소로 인해 간에서 과잉 에너지가 지질로 전환되는 빈도가 줄어들어 초점밀도 지단백, VLDL, 생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혈액 내 지질 운반 압력도 감소하는데 이는 혈관 내피에 유익한 변화입니다. 한편 많은 노인들이 정기검진에서 혈중 지질 수치가 더 이상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종종 단 음식 섭취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개선은 약물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종종 간과되지만 실제로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단 음식 섭취를 줄이면 야간 혈당 변동이 감소하고 교감신경 흥분 수준이 낮아져 수면 구조의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관찰 데이터에 따르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밤에 평균 2에서 4회 깨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식단에서 정제당 섭취를 크게 줄이면 이 횟수가 보통 30에서 50% 정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밤 동안 간의 포도당 생성량이 더욱 안정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많은 노인들은 밤에 깨는 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신진대사 변동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단 음식 섭취를 줄이면 위장관의 부담이 줄어들어 야간 불편감이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식후 졸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흔하지만 쉽게 오해되는 변화입니다. 노인들이 단 음식 섭취를 줄이면 식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없어지면서 뇌에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 변동폭이 20% 이상 감소하면 식후 졸음 발생률이 약 25에서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 수치 변동이 줄어들어 식후 졸음의 주요 원인인 반응성 저혈당 발생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더 안정되면 뇌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깨어있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은 종종 정신상태 개선으로 오해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에너지 변동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의 단 음식 섭취량 급감으로 인한 변화는 단일 차원의 개선이 아니라 혈당, 혈중 지질, 수면 리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총체적인 조절 과정입니다. 변화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점차 축적되어 뚜렷하게 나타나며 결국 비교적 안정적인 건강 상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정은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영양 섭취가 부족한 일부 노인들은 단 음식 섭취를 갑자기 줄일 경우 에너지 균형에 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결국 어떻게 사망할까요? 의사들은 대부분 4가지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말합니다. 고혈압은 실제로는 갑자기 발생하는 위험한 질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혈압을 쉽게 간과하는데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장기간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 변화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내피 기능이 손상되며 주요 장기로의 혈액 공급에 변화가 생깁니다. 최근 임상 관찰을 통해 공통적인 현상이 밝혀졌습니다. 고혈압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통해 위험한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궁극적인 위험은 여러 주요 장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누적되는 과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이미 엄청납니다. 관련 공중보건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고혈압 성인 환자 수는 약 10억 명을 넘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년 및 노년층 일부에서는 고혈압 유병률이 5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혈압 조절률도 이상적이지 못하며 많은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혈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약 3분의 1은 장기간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고혈압이 독립적인 지표가 아니라 전반적인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기적인 위험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혈관 손상은 특히 혈압 변동이 심한 사람,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또는 치료가 불충분한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장기간 높은 혈압이 유지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미세 혈관은 점차 경화되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는 뇌출혈인데 이는 만성적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뇌출혈의 핵심 기전은 뇌의 작은 동맥들이 장기간 높은 압력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혈관벽이 점차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일부 부위에는 미세동맥류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정 기복, 배변 시 힘주기 또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등이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고혈압을 앓는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출혈 위험이 현저히 높으며 사망률과 장애율 또한 더 높습니다.
뇌 조직은 저산소증에 매우 민감합니다. 출혈이 발생하면 단시간 내에 두개내압이 상승하여 의식과 생체 징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뇌출혈은 종종 빠르게 진행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초기에는 두통이나 가벼운 불편감만 느끼지만 몇 시간 내에 심각한 신경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빠른 진행, 어려운 회복, 그리고 심각한 후유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구조된 후 생존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지 기능 장애나 언어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합병증은 중증 심부전인데 이는 장기간의 고혈압이 심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장기간 지속되면 심장의 박출 저항이 증가하여 심근이 혈액순환을 위해 더 큰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좌심실의 점진적인 비대로 이어집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보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근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완기 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결국 심부전이 발생합니다. 중증 심부전은 종종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후 호흡곤란이나 호흡곤란으로 인한 야간 각성에서부터 휴식 시에도 호흡곤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악화됩니다. 임상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성 심장질환은 심부전 환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부전이 중증 단계로 진행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여러 장기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고 환자는 부종, 피로, 순환 장애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요독증은 장기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이며 이는 신장 미세혈관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미세혈관 관류에 매우 의존적인 장기이며 장기간의 고혈압은 신동맥경화증과 사구체 여과 기능의 점진적인 저하를 초래합니다. 초기에는 소변 단백질이 약간 증가하는 정도일 수 있지만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신장 기능은 계속해서 저하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서서히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뚜렷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상 징후는 정기검진을 통해서만 발견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일정 수준까지 저하되면 대사 노폐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전해질 불균형이 점차 악화되어 결국 요독증으로 이어진다. 임상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은 만성 심부전의 주요 원인이며 말기 심부전 환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독증 환자는 생명 유지를 위해 투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는 혈압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영향은 질환을 악화시키고 치료 가능 시기를 점차 좁혀갑니다. 또 다른 매우 위험하지만 비교적 드문 합병증은 대동맥 박리 파열인데 이는 종종 갑자기 발생하며 사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혈압은 대동맥벽에 지속적인 고압 충격을 가하여 혈관 내막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액이 혈관 벽으로 침투하여 박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리가 발생하면 혈관 벽 구조가 손상되고 혈류 압력이 계속 작용하여 파열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임상적으로 이러한 환자들은 종종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혈압의 비정상적인 변동이나 심지어 쇼크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동맥은 인체에서 가장 큰 동맥이기 때문에 파열될 경우 단시간 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혈압은 특정 장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계를 비롯한 신체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부담입니다. 뇌, 심장, 신장, 주요 혈관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대개 점진적으로 축적됩니다. 많은 경우 환자들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며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혈압 관리의 중요성은 단순히 수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혈관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표준화된 약물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은 심각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은 뇌출혈, 심부전, 요독증, 대동맥 박리 등의 위험이 현저히 낮으며 이는 수많은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의 발생은 단일 경로 과정이 아니라 여러 장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발성 질환입니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주요 장기가 점차 위험 축적 상태에 빠지게 되며 결국 앞서 언급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혈관 손상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의 초점은 혈압이 높은지 여부에만 맞춰져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안정에 두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관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